혹시 돈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홀라당 팔아버릴까봐 막 초조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내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죠. 가압류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큰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소송을 걸기도 전에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된 유일한 집을 싹 팔고 잠적해버린다면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바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가압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가압류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채무자의 재산을 꽁꽁 묶어두는 건지, 그리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경매. 이 경매에서는 또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심지어는 시간까지 멈추게 하는 비밀,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든든한 보호 방패, 가압류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가압류는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거죠. 아니,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채권자가 진짜 힘들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고 보니 채무자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판결문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동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동결한다는 힘이 실제로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게 단순히 재산 못 팔게 막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나와요. 만약에 가압류가 등기된 다음에 채무자가 슬쩍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쳐요. 그래도 가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자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집주인이 버티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막강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집주인 A에게 채권자 B가 먼저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A가 C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렸네요. 심지어 새 주인 C의 채권자인 D랑 E까지 이 집에 또 가압류를 걸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과연 돈은 누구 차지가 될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경매를 시작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장 먼저 가압류를 신청한 B가 자기 돈을 전액 다 받아갈 때까지 최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가압류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B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압류의 진짜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압류의 기본적인 힘을 알아봤어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채권자가 막 얽혀있는 실제 경매 상황에서 이 가압류가 돈의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경매라는 파티의 참가 신청 마감일 같은 거예요. 법원이 자, 이 집 팔아서 돈 다 넣어줄 건데 돈 받을 사람들 이때까지 줄 서세요 하고 딱 공지하는 날짜죠. 이 날짜를 놓치면 미안하지만 파티에 낄 수가 없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압류를 해둔 A는 자동으로 파티 초대권을 받은 셈이라 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C는 마감일 전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마감일을 넘겨버린 D와 E는 이번 경매에서는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생명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줄에 새치기가 가능한 VIP가 섞여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보통 가압류 채권자하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저당권자가 뒤섞여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복잡하죠? 일반 가압류 채권자인 A, C, E, F가 있고 저당권자라는 BIP, B와 D가 섞여 있습니다. 이 집이 경매에서 2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은 과연 어떻게 나뉠까요? 법원은 일단 공평하게 시작합니다. 안분배당이라고 해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보고 각자 빌려준 돈 X 비율대로 2억 원을 나눠줘요. 그래서 B와 D는 5천만 원씩, 나머지는 2,500만 원씩 받게 됐네요. 되게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흡수배당이라는 아주 무서운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자는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자기보다 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이 받은 돈을 자기 쪽으로 싹 다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 빚을 전액 다 받을 때까지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당권자 B는 원래 자기 목 5천만 원을 챙긴 다음에 자기보다 순서가 뒤인 C, D, E, F가 받은 돈 1억 2,500만 원에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B 혼자서 무려 1억 7,500만 원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 후순위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보가 있고 없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재산을 묶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바로 시간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채권의 유효기간인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업상 빌려준 돈 같은 상사채권은 5년 안에 받아내지 못하면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 흘러가던 5년짜리 타이머가 그 자리에서 깡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시간을 멈춰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거든요. 채권자는 이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3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무한정 시간을 주지 않아요.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권을 제한했으니까 3년 안에는 정식으로 돈 갚아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확정하라는 거죠. 만약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안 걸면 어떻게 되냐고요? 채무자는 이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멈췄던 소멸시효 타이머도 그때부터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강력한 가압류, 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채권자한테 담보를 요구하는데요. 이건 혹시라도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 왜 다들 부동산부터 가압류하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담보금이 10%로 가장 부담이 적은 반면에 가구나 기계 같은 유체동산은 무려 80%나 되거든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압류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채권자의 첫 번째 필수 조치다. 둘째,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라는 마감일을 준수가 생명이다. 그리고 셋째, 소멸시효를 멈추는 강력한 기능이 있지만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압류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 감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채권이 있다면 어떤 자산을, 그리고 왜 그것을 가장 먼저 묶어둬야 할까요?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